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귀었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공분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저 맞는 것 같아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고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제주도 해주세요. 이거 봐도 좀 앞서 물탱크 살인 사건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일련의 시간을 한번 되짚어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딱 봤을 때 경찰에서 나오자마자 10분 만에 교제했던 여자친구를 과거에 살해했다. 이거 어떻게 처음에 보셨어요? 뭐 이런 사건이 요즘 워낙 많아가지고 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하고 보니까 이 사건은 좀 눈여겨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입법이 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도 입법이 됐고 예. 또 가정폭력 처벌법에도 임시조치 등이 강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니까 신고를 하는 건데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는 결국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껏 10분 만에 살해되기에 이르다 보니 사실은 이게 도대체가 뭐 경찰에 신고를 해도 뭐 무슨 대안이 없구나 이런 이제 무력감을 들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범인은 나온 지 1시간 만에 살해를 했고 그러니까 피해자로서는 경찰에서 나오지 10분 만에 살해를 당한 셈이 됐는데 근데 저는 이 피의자 30대 남성의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면서 목격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태우고 있다. 내가 차로 태워서 병원을 가는 게 빠르다. 동거하는 사람이 임신 중이다. 이걸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피자국이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마 지금 굉장히 그 목격하신 분이 용감하게 질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가해자한테. 그래서 어찌된 경위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피의자, 가해자가 병원에 가려고 한다. 그런데 임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하신 분은 임신 중에는 하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112나 119에다 신고를 하지 못하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문제는 그 두 분이 이제 목격을 했는데 그 두 분이 신고를 안 하신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는 이유는 예. 사실은 이 피해자가 납치가 된 다음에 그 차량에 실려진 다음에 거의 1시간 반 동안 생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좀 더 일찍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피의자의 차량을 좀 더 일찍 추적을 했더라면 피해자가 지금 틀림없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이 뻔뻔한 거짓말 듣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획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발적이었으면 그래서 정말 다툼 끝에 뭐 어쩔 수 없이 칼로 찌르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아마도 그 흉기를 썼다면.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목격자에게 119에 전화해 주세요. 하고서는 도움을 요청했겠죠. 근데 지금 전혀 우발적인 동기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칼을 준비해서 흉기를 준비해서 여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살해하기에 이른 거라서 결국에는 이거는 아주 치밀한 계획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동거하는 사람이 임신 중이어서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정황까지 다 얘기할 정도로 교수님 모셨으니까 이수영 교수 나와셨으니까 실제로 좀 구체적인 궁극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입법이 못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현장을. 네. 근데 여기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안내했지만 피해자가 그걸 원치 않았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경찰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경찰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그 한탄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 여성의 도움 요청이 이게 한 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고요. 그 전에도 지금 21일 날 이미 이제 한 1년 동안 동거 관계였다가 사실은 이제 이별을 고하고 이 남자가 이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의 이제 그 본거지인 파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파주로 이 남자가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여성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계속 이제 PC방을 전전하면서 이 여자를 만날 타이밍을 노리다가 그러니까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차적인 폭행이 일어나서 신고를 하게 된 건데 문제는 지금 임시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우리나라에 3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는 다른 하나가 스토킹처벌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초기에 지금 폭력으로 신고해서 입건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미 동행을 했다니까 이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치밀하게 피해자 조사를 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좀 반영을 했더라면 그렇다면 아마 피해자 보호 명령이 있는 스토킹 범죄로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동거가 1년 정도 있었으니까 뭐 물론 그 혼인 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실혼으로도 충분히 가정폭력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근 금지 명령부터 심지어는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잠정 조치가 있어가지고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에 이 법률들의 적용은 사실은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스토킹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야 스토킹 처벌법이,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야 가정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지금 그냥 데이트 폭력이다, 그냥 남녀 간에 툭닥거리는 싸움 정도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심지어는 위험성 평가표를 제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아하. 그런데 위험성 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경찰의 주장인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을 규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위험성 평가 지표의 문항들은 평가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 28개 문항이 있는데요. 28개 문항을 채점하기 전에 이 사건의 정의부터 먼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피해자를 분리시켜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들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피의자의 주장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려가지고 그렇고 그런 그냥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인식하고 심지어는 가해자를 먼저 풀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가 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게 만들고 뭐 경찰이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예. 파주로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주로 돌아가는 걸 확인이라도 했었으면은 그러면 1시간 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이수정 교수가 나오셨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물어볼 것도 질문할 것도 있거든요.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